안녕하세요. 의료인문학 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강좌 전체 제목을 우리가 이야기 의학사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야기로 보는 의학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는 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몸에 대한 생각들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오늘 두 번째는 질병의 역사입니다. 질병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알아왔던 질병들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크게 이제 세 부분도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질병의 원인입니다. 이건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의 토대를 두고 질병의 원인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질병의 원인을 뭐라고 생각해 왔는지, 지금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스꽝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조상들의 의식을 지배했던 질병에 관련된 생각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허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그 변화와 굉장히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병이 사회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그 역학관계가 질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 및 결론해서 정리를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먼저 질병의 원인입니다. 네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교재 의학 오디세이가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신이나 악령, 그러니까 초자연적 현상이죠. 초자연적 존재에 의해서 질병이 생긴다고 생각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몸 또는 우리 환경에서 질병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제 체액, 도끼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면서 미생물, 그러니까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체에 의해서 질병이 야기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외부적인 원인보다도 원인도 있지만 또 우리 내부에 우리 몸 자체에 어떤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방식, 이것들도 질병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질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네 가지 질병 원인설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초자연적인 대리인이라고 했죠. 이건 원시인들이 아주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해서 질병이 생긴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이건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걸 보면 BC 1600년 경에 에드윈 스미스 파피루스라고 하는 최초의 그 기록이죠. 여기에 보면 신의 숨결이 질병을 야기시킨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종교에서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그 이슬람이라든가 힌두교들의 그 음식에 관련된 그 금기들이 있죠. 돼지고기는 먹지 말아라든가 소고기는 먹지 말아라든가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종교적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어떤 그 위생이라고 하는 관념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돼지고기 같은 경우 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위생적으로 유리된 것만 먹어라 하는 또는 먹지 말아라 하는 그런 종교적인 명령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금기와 위생이 결합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지금은 상식적으로 이것을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초자연적인 현상이 이제 간질병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간질병 같은 경우에는 대개 악마가 들었다든가 또는 또 반대로 어떤 신성한 질병이라고 여긴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한질병자를 처형을 하기도 했고, 또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서 숭배하기도 했던 그런 이중적인 현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최초로, 간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을 끌어내는 사람이 바로 히포크라테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포크라테스를 근대 서양의학의 아버지로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질병의 원인을 자연에서 찾았다고 하는 점에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말에 오면 신경학적인 장애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 간질을. 그래서 간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성병으로 여겨졌다가 이제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그런
과정을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도덕과 응보예요. 보통 질병은 뭔가 그 피해자의 악행 또는 잘못에 의해서 생긴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역사에 남아 있는 나병이죠. 나병, 한센병. 한센병 같은 경우는 천형으로 여겨졌던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고요. 페스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페스트는 이제 6세기에 한 번 유행을 했고 그다음에 14세기에 대유행을 하죠. 그래서 이 6세기에도 대단히 큰 유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노플이죠.를 중심으로 한 제국에서 전 인구의 절반 정도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있어요. 반면에 14세기는 완전히 기독교화된 유럽이잖아요. 기독교화된 유럽에서 속신무책으로 종교와 관련 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거꾸로 종교에 대한 어떤 신념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이교도의 탓으로 돌려서 이교도를 박해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종교가 무너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죠. 이것처럼 이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종교하고도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산업혁명기의 대표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결핵은 굉장히 그 이상한 낭만적인 그 현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헬스카하고 삐쩍 마르고 그다음에 발그스레한 볼에 가끔씩 피를 토해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낭만적인 거라고 여겨졌던 때가 한때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이 결핵에 걸린 여인이 굉장히 성적 매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질병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사회적인 통념 이런 것들이 또 도덕적인 관념 이런 것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에이즈죠. 에이즈가 1980년대 처음 유행했을 때 주로 동성애자들이 감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장 드는 생각이 이거는 동성애라고 하는 그 비도덕적인 행위에 관련된 하늘의 심판이다라는 그 생각들이 만연돼 있었죠. 한때 아주 강력하게 지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에이즈의 원인들이 밝혀지고 그 치료법들도 좀 많이 발전하면서 이런 그 당시에 붙여졌던 도덕적인 굴레는 많이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요. 지금 첫 번째는 초자연적 현상으로 이제 질병을 설명하고 거기다 도덕적인 라벨까지 붙였던 그런 사례를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좀 뭔가 자연적인 현상으로 설명하기 시작한 건데 아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이 이제 도끼라는 거죠. 도끼, 이건 미아즈마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미아즈마는 이제 나쁜 공기라는 뜻인데요. 신이 아닌 최초의 외부 원인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런 복장을 하고 다니거든요. 이제 중세 유럽에 패스트가 유행할 당시에 이제 의사들이 하고 다니는 의사 또는 성직자들이 했던 복장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새 모양의 이제 가면을 쓰고 그 안에다가 향이 나는 허브를 잔뜩 채워놨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허브가 밖에로부터 들어오는 나쁜 공기를 막아준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18세기, 19세기 유럽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이제 전염병을 막는 데 있어서 그 두 가지 설이 있었잖아요. 이 도끼설과 접촉설 이 두 개가 있었는데 서로 이제 그 경쟁을 하면서 발전한 데 같습니다. 전염설과 대립을 했죠. 전염설 또는 뭐 접촉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 전염설이나 접촉설은 뭔가 질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도끼라고 하는 것은 조금 좀 펑퍼짐하죠. 그냥 나쁜 공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그 근대적인 질병 개념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은 거였고 말하자면 우리가 세균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원인을 찾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건 원인이 없는 거예요. 원인이 이제 펑퍼짐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염설과 대립을 했었고 이전부터 내려오던 체액 이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죠. 체액 이론과 도끼 이론은 상당히 유사성이 있었던 거죠. 서로 유사성이라기보다는 서로 합치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서로. 그래서 도끼설은 아주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런 뭐 벼룩 같은 것들도 있고 실제로 경험적으로 접촉에 의해서 질병이 생긴다는 것들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그 접촉설도 한 발전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두 개의 이론이
동시에 경쟁을 하고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접촉설, 전염설, 세균설이 이기잖아요. 이제 그런 이유들을 한번 역사적 기원을 살펴볼게요. 이미 이런 접촉설 세계 이론은 BC 36년경에도 이미 있었던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테렌티우스라는 사람은 미세한 생물체가 병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랍 세계에서는 사람 사이의 전염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그 고대의 학술들이 중세 유럽에 서구 유럽에 넘어오면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암수 시기에 들어가잖아요. 그 시기에 그 고대 유럽의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런 학술적인 것들 그런 지혜들이 아랍 세계에 건너가서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아랍 세계에서는 이미 이 전염을 알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 아랍 세계의 이론이었던 아비세나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미 11세기에 환자 격리 제도를 주장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관련해서 격리를 하잖아요. 그 벌써 이미 몇백 년 전에 이미 시작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다음 실질적으로 질병의 원인이라고 할 만한 그런 존재를 발견한 것은 이제 15세기예요. 지롤라모 프라카스토로라고 하는 사람이 매덕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접촉설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는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걸 다 덮어버리진 않아요. 그래서 점성술도 역시 동시에 신봉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 오면 현미경이 발견되죠. 그래서 이제 레베누크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이런저런 많은 세포들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식물세포, 동물세포, 그다음에 우리 정액에서 나오는 이제 정자도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치태에서 발견되는 그걸 통해서 그 안에 이제 많은 움직이는 세균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잖아요. 이제 그걸 발견했고,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병에 어떤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키르허라는 사람은 이제 패스트 환자의 피를 관찰해서 거기 작은 벌레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은 패스트균인 거죠. 그다음에 19세기에 오게 되면 양대산맥 있죠. 루이스 파스테르와 로버트 코흐 두 사람이잖아요. 프랑스와 독일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학자죠. 루이 파스테르는 주로 산업에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저온 살균법을 발견해서 포도주 산업을 살리거나 또는 우유를 소독하는 방식을 발견했잖아요. 그다음에 많은 백신을 발명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질병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발명들을 하죠. 로버트 코어도 그런 사람입니다만 역시 이제 주로 이제 강조점이 어디에 모아지는가 하면 균의 발견에 모여지죠. 그래서 탄저균, 결핵균, 콜레라균 같은 것들을 발견해내죠. 그래서 코호의 정리라는 유명한 정리가 있죠. 그래서 특정 균이 특정 질병의 원인이라고 할 때 그 충족시켜야 될 네 가지 조건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로버트 코호는 상당히 학술적인 측면에서 앞서 있다고 한다면 파스테르는 그것을 실용적인 측면에서 그걸 개발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세균의 정복인데요. 세균이 있다 하더라도 세균이 그 어떤 특정 질병의 원인이라고 할 때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방지 또는 예방 또는 치료할 것이냐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에 있어서는 그게 바로 직접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처럼 세균의 원인이니까 손을 열심히 씻어야 된다, 소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때부터 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재밌는 그 현상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세 가지 사건을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는 제멜바스라고 하는 산부인과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최초로 의사들이 손을 씻도록 한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엄청난 기여를 한 거죠. 지금까지도 아주 중요한 룰이죠. 의사들이 손을 씻어야만 질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질병의 악성도를 또 낮출 수 있다는 그런 이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멜바이스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약사니까요.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제멜바이스는 그 당시 19세기 중반에 세계 최대의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빈종합병원의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당시 그 산부인과는 병동이 두 개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두 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이를 낳으러 산부인과에 오는데 그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병원에 와서 아이를 낳다가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산부인과 의사인 제멜바이스는 이제 두 병동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통계적인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한 병동과 1병동과 2병동 사이에 사망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뭘까 봤어요. 그 여러 가지 차이점을 살펴봤더니 한쪽은 의사와 의과 대학생들이 진료를 하고 한쪽은 조산사와 학생들이 진료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의사와 의과 대학생들이 진료하던 병원의 사망률이 월등하게 높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거의 한 10배 정도 높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았죠, 이 사람은. 그래서 그 가설을 무슨 가설을 세웠는가 하면 손을 씻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특히 의사나 의과 대학생들 손이 더 더럽다. 조산사의 손보다라는 가설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당시는 병원에서 환자가 죽으면 거의 100% 부검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위생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부검을 할 때 그냥 맨손으로 부검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손으로 바로 손도 안 씻고 바로 환자를 보러 온다는 거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그 의사들한테 명령을 하죠. 부검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어라. 염소의 영역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어쨌든 깨끗이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시하고 난 다음에 통계를 봤더니 사망률이 엄청나게 줄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일반 환자들에게 의사들에게 손을 씻으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왕따였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주류를 차지하고 있던 그 엘트 의사들로부터 굉장히 없이 여김을 당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특히 이제 헝가리 시골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그 적개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고 의사들을 욕하고 다니죠. 그러면서 결국은 잘려서 시골에 돌아가서 자기 고향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고서부터도 아주 오랫동안 의사들은 손을 안 씻었죠. 그러다가 이제 손을 씻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류를 감염병으로부터 구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한 제멜 바이스는 아주 단순한 손을 씻으라고 하는 그런 단순 명령으로 많은 환자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쓸쓸하게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의학사에 해주는 여러 가지 얘기가 생각거리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전염병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존 스노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콜레라가 유행했던 당시 런던에서 콜레라가 어떻게 발생 양상이 어떤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도를 그립니다. 지도를 그려서 그 발생 지역의 이제 빈도에 맞게 점을 찍어요. 그래서 콜레라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많은 점이 찍히겠죠. 그래서 쭉 놓고 보니까 어떤 그 추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콜레라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주변에 점이 많이 찍히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했더니 수도꼭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존 스노우는 이게 물이 전염병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처음 이야기하게 되죠. 그게 이제 1854년입니다. 그러니까 제멜 바이스와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죠. 제멜 바이스나 스노우나 그게 원인이 세균이라는 사실들을 몰랐죠. 몰랐지만 그 병이 전파되는 과정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다음에 수도 이것이 이제 세균을 정복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고요. 이 원인을 알건 모르건 간에 그 기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크게 기여를 한 게 이제 조셉 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요 그림을 보면 아시죠? 석탄산이라고 하는 소독제로 환자의 상처를 소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과 수술을 하잖아요. 외과 수술하게 되면 수술은 잘 끝났는데 수술 후에 감염 때문에 죽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거든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창상 감염이 오히려 질병의 원인이 된 것보다 더 많은 환자를 죽였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리스터는 그 창상을 소독을 했던 거예요. 소독을 했고 나중에는 이렇게 석탄산을 분무를 해서 수술장 자체를 소독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환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 사건. 여기 이제 제멜 바이스처럼 손을 씻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병을 옮기는 수도꼭지를 파괴해버리고요. 그다음에 석탄산으로 창상을 소독하는 이 세 가지 사건이 세균을 정복하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그 현미경으로도 관찰할 수 없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몰랐던 거예요.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그것을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에드워드 제너의 우두죠. 우두.
처음 모두가 시행됐을 때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저항을 했죠. 이렇게 이제 이런 풍자화를 그릴 정도로.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이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두었죠. 그래서 결국은 인류가 정복한 거의 유일한 전염병이죠. 천연두는 1960년대 이후에 한 번도 그 케이스가 보고된 바가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바이러스를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스테르는 역시 광견병 백신을 발명했죠. 그래서 광견병을 이제 그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바이러스라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식물에서 담배 모자이크 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을 일으키는 것을 이제 발견했을 때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제역도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거라고 알려졌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황열병. 아프리카에서 온 거죠. 황열병도 이제 이 바이러스, 모기가 옮기는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고요. 그다음에 아주 최근에 가장 큰 전염병이었던 1918년의 스페인 독감도 역시 이제 바이러스였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죠.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1955년도에 소아마비 백신이 발명되죠. 그다음에 1980년대 에이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이즈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코로나19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은 시간이 걸립니다만 상당 이건 치료제가 개발되고 그다음에 백신이 개발됨으로 해서 상당 부분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그게 우리가 완벽히 통제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이기는 인간은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프리온이라는 거죠. 이거는 바이러스도 아니에요. 세균도 아니고 일종의 변종 단백질이죠.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인데 그것이 변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섭죠.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제 뭐 양에서 나타나는 진전병 스크래피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그 소가 미치는 광우병 BSE 이게 있었고, 이것이 이제 인간에 나타나는 크로스펠트 야코브병 CJD가 있었죠. 이거는 이제 처음 알려진 거는 1950년대에 파푸아 뉴기니아에 있었던 질병 쿠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막 미쳐 돌아가는 거죠. 그런 질병이 유행을 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연구 끝에 그 원인이 밝혀지죠. 그 원인이 뭐였는가 하면 죽은 사람의 뇌를 먹는, 죽은 사람의 시신을 먹는 식인 풍습에서 나온 거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죠. 그래서 식인을 하는 사람의 주로 이제 파푸아뉴기니아에서는 주로 여인과 아이들이 식인을 했는데 그 아이들과 여인들이 주로 이제 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가이드삭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그 원인을 발견해서 이제 이것이 프리온 때문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나는 것은 2008년도에 그 당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겠다고 했을 때 아주 대규모로 일어났던 시위를 기억할 겁니다. 촛불 시위 2008년도에. 이게 이제 정치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질병의 원인이라고 쓰는 게 유전입니다. 유전을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죠. 그 부전자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유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시작한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맨델이죠. 완두콩의 맨델. 그래서 어떤 유전을 일으키는 입자들이 이렇게 서로 분배되는 걸로 이제 유전을 설명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아치볼트 게러드라고 하는 사람은 1일 유전자 1일 효소설이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효소가 하나 생산되면 그게 이제 어떤 형질을 만든다는 거죠. 그렇고요. 그러니까 효소라는 게 단백질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유전되는지는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1953년에 이제 왓슨 크리크가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58년대 중심 가설을 발표합니다. 이 중심 가설이라는 건 뭐냐? 유전 물질 DNA가 RNA로 되고, 거기서 그 RNA가 단백질을 만든다는 거죠. 이 단백질을 만들어서 이 단백질이 하나의 효소가 되고 그것이 형질을 발현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1일 유전자 1일 효소소를 이제 그 설명하는 그런 가설이었던 것이죠. 중심 가설이. 그러고 나서 이런 중심 가설에 따라서 결국 한 반세기 정도 연구가 진행되고 21세기 초에는 이미 이제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되죠. 그래서 인간의 거의 모든 유전자 정보가 알려졌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중심 가설에 따르면 이제 우리 그 인간 형질에 대한 모든 거를 알아야 돼요.
그죠? 유전자를 다 아니까 그 설계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어떤지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또 다시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 가설은 옳은 게 아니다. 틀렸다라는 것이 이제 이미 밝혀진 사인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유전을 설명하는 새로운 이제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것이 말하자면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 그 자체가 아니라 유전자에게 영향을 주는 세포 내에 어떤 물질도 있고, 그다음에 유기체 내의 환경도 있고, 바깥 환경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전자라는 것은 그것 자체로 그냥 형질을 발현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질을 발현한다라는 사실들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유전학도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유전은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전의 그늘이라는 제목인데요. 유전을 맹신함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거죠. 우생학. 그래서 그 열성 형질을 절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키가 작다든가 뭐 어리가 나쁘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후손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장애가 있다든가 무슨 뭐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인간 종을 개량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이제 한참 세계를 지배했죠. 1930년대.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실제 프로그램으로 나타난 게 나치 독일의 이제 인종 청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종 청소뿐만 아니라 나치뿐만 아니라 그 서구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이런 정책을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열성 유전자를 없애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이제 아주 비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옳지 않다는 사실들이 밝혀졌죠. 그래서 그런 열성 유전자를 없애버린다고 해서 인류가 개량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지금 이제 받아들여진 형질입니다. 그다음에 왼쪽 두 그림은요, 그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왕가거든요. 하나는 노마노프 왕조고 하나는 합스부르크 왕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합스부르크 왕조에 보면 그 프로필을 보게 되면 아래 턱이 튀어나왔죠, 이렇게. 그다음에 코가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합스부르크 턱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왕족들은 주로 근친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종 유전자들이 섞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로마노프 같은 경우는 혈우병이 많고요. 혈우병이 많고 이제 왕족들의 혈우병이 많아요. 그다음에 또 뭐 정신분열도 많아요. 여기는 또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다양성, 유전자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그 현상 때문에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생학의 이런 논리가 결코 적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 왕족들의 이런 형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왕족들이야말로 열성 그 왕족이 아닌 비천한 피를 섞지 않음으로써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유전학 또는 과학에 대한 맹신이 빚어내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병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는 미락 원소와 호르몬이 있죠. 우리가 잘 몰랐던 거예요. 이제 비타민 C 같은 거는 우리가 선원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많은 그 나라들이 열강들이 이제 그 대항해 시대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몇 달 동안 바다에 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때 이제 선원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 뭐냐면 천원병이에요. 그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이제 괴혈병이죠.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생기는 거예요. 괴혈병. 잇몸에서 피가 나오고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신이 썩어 들어가는 이런 병이 걸리거든요. 이제 결국 나중에 비타민 C 부족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배에다가 레몬 같은 걸 잔뜩 싣고 가죠. 그래서 비타민 C가 많은. 그래서 이제 예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미량 원소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어렵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런 구루병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펠라그라라는 병은 비타민 B3가 부족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하는 당뇨병은 인슐린 부족한 거죠. 이런 것들이 질병의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전반부고요. 이제 후반부입니다. 질병의 사회사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질병의 사회사는 보통 이제 그 시기별로 우리가 구분하죠. 우리가 어떻게 경제 활동을 했는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수렵 채취 시기가 대부분 인류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농업이죠. 그다음에 도시, 그다음에 이제 인구 이동, 신대륙을 발견한 인구 이동, 아프리카인들이 이제 그 신대륙에 가는 그런 것,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질병이 세계화되는 과정 이런 걸 설명할 거고요. 그다음에 산업혁명기에 또 특별히 이제 그 질병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거든요. 그래서 산업혁명기의 질병을 얘기할 거고, 그다음에 현대 세계는 어떤 질병이 주류를 이루고 있느냐 이렇게 쭉 설명을 해볼 겁니다.
수렵 채취시계 질병입니다. 수렵 채취시계는 500명 내지 100명 단위로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해서 채취를 하고 사냥을 하고 먹을 게 떨어지면 다른 데로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착을 하지 않아요. 움직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우선 인구가 많이 들질 않아요. 그죠? 인구 많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 낳아도 간수할 수 없으면은 얘네들 데리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유아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 뜨문뜨문 살기 때문에 접촉성 질병이 없어요. 거의. 그죠? 전염병이 아주 상당히 드물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또한 동시에 뭐냐면 야생동물에 의한 질병은 있을 수가 있었겠죠. 야생동물 사냥을 해야 되고 접촉을 해야 되니까 그걸 뭐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인수 공통 감염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수면병, 파상풍, 뭐 선모충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기생충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벼룩 이런 것들은 이제 동물들과 공유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건강 상태는 양호했을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구는 많지 않지만 인구는 늘지도 않지만 그렇지만 영양 상태가 골고루 섭취를 하거든요. 이것저것 아무거나 다 먹으니까요. 그러니까 부족한 미량 원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렵 채취인의 삶이고요. 또 한편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그렇지만 뭔가 먹을 게 없을 때는 다 굶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잦아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도 많이 죽지만 또 살아남은 사람도 골고루 먹기 때문에 건강한 그런 인구는 늘지 않지만 그런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게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비즈니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위험도 높고 그다음에 위험을 감수하고 얻는 성과도 큰 거죠. 이제 큰 동물을 사냥을 했다 그러면 아주 오랫동안 먹을 수 있었을 건 아니에요.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유아 사례가 많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있죠. 유아가 어린아이가 죽은 그런 유해도 있고요. 출산이 위험해요. 출산이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때나 지금이나 출산은 위험하죠. 그 다음에 외상이 많아요. 외상이 많아서, 뭐, 나무에, 뭘 먹을 걸 따라 올라갔다 떨어진다든지, 맹수에게 물린다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폭력 행위도 많았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건 우리가 상식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르죠. 원시인들은 굉장히 평화로웠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과학적 연구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여기 이렇게 두개골인데 이렇게 움푹 패인 게 있죠. 이거 뭐 상처가 도끼라든가 이런 것에 찍혔을 가능성이 큰 거죠. 이런 유골들이 발견되는 걸로 봐서 외상이 상당히 많았을 것이다. 폭력적인 사회였을 거라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현대가 훨씬 더 평화로운 사회라고 하는 그런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다양하게 그 음식을 섭취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량 원소들 다 섭취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타민 C가 우리는 인간이 체내에서 합성을 하지 못하잖아요. 합성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우리 조상들이 합성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먹었기 때문에 열매 같은 걸 다 따먹었기 때문에 비타민 C를 몸에서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제 열매를 먹지 않는 동물들은 몸 안에서 생성을 하잖아요. 다른 동물들은. 근데 인간은 못해요. 왜냐? 우리가 다양한 음식들을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상태로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미량원소 부족이라고 하는 현대병은 우리 원시 시대부터 우리 수렵 채취를 하던 우리 조상들이 다양한 음식을 섭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런 역설적으로 그런 부족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농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정착을 하죠, 일단. 그러니까 모여 살게 돼요. 모여 살게 되니까 인구 밀도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가 자연정화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위생 상태가 악화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가축을 길들여서 같이 살게 돼요. 수렵 채취 시기에는 사냥을 했지만 지금은 길들여서 가축으로 키우기 때문에 훨씬 더 접촉 면적이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가축으로부터 옮는 병도 많아졌어요. 그다음에 경지를 개발해요. 그래서 단일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수렵 채취 시기에는 이것저것 따먹었지만 이거는 뭐 밀이면 밀, 쌀이면 쌀 한 가지를 경작을 해서 거기서 에너지를 섭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량 원소가 부족해져요. 미량 원소가 부족해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타민 C 같은 것들이 부족해져서 교혈병 같은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에너지는 많아요. 밀이든 쌀이든 간에 탄수화물이 칼로리를 많이 생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으니까 인구는 증가해요.
모여 살게 되니까 인구는 증가해요. 또 한 가지 인구가 증가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근데 아이를 많이 낳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수렵채지 시기에는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수유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유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터울이 길어요. 그러니까 인구 증가가 되질 않아요. 수유를 할 때는 다시 임신을 못 하잖아요. 근데 농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면 그 곡물을 갈아서 이유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젖을 안 먹이고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유식을 해요. 그러니까 젖을 안 먹이니까 또 다시 임신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인구 늘어나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모여 살게 되니까 이걸 통제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계급이 분화가 돼요. 지배 계급과 지배 계급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계급이 분화되고 노예 노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수렵 채취 시기에는 굉장히 평등한 사회였다고 한다면 농업 사회는 굉장히 불평등한 사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제 노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강제 노동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이 굉장히 망가지겠죠.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그래요. 이제 그 농업 시대에 유해에서 나온 척추거든요. 척추 보면 이게 다 갈아 없어졌어요. 척추가 갈아 없어질 정도로 장시간 중노동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런 노예들은. 그래서 이 농업 시대가 우리는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라고 상상하기 쉽지만 이렇게 강제 노동이 노예 노동이 만연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콜로지컬 다운사이드라고 제가 써놨는데 동물과 접촉을 하고 또 예를 들면 단일 작물을 재배함으로 해서 그 음식의 다양성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생태적으로 망가지죠. 그래서 이제 모기들이 엄청나게 증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말라리아라고 하는 것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화전을 하게 되니까 숲을 태워서 거기다가 이제 작물을 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생태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양원이 한정돼요. 영양원이 한정돼서 주로 탄수화물에 의지하게 되니까 신체의 저항력도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농업 시대엔 질병이 굉장히 만연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렵 채취에서 농업으로 왔고요. 그다음에 도시화죠. 도시화. 도시화라는 건 더 많이 몰려 살죠. 그다음에 환경들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환경이 예를 들면 도시화가 되면서 산업화가 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질 오염, 대기 오염이 심각해지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농업혁명 이후에 이제 도시화가 일어나잖아요. 농업혁명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농업 생산물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양성은 줄어들지만 많은 사람을 먹여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농업 생산물이 과잉돼서 도시 인구를 먹여 살릴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도시가 성장하죠. 그래서 인구가 집중돼요. 그러니까 인구가 집중될 때 뭐도 같이 와요? 병원체도 같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염병들이 이렇게 역사상 보게 되면 서로 이제 옮겨 다니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쭉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에피데믹에서 엔데믹으로 풍토병으로 이제 굳어지는 그런 질병들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이동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아는 여기 빠져 있습니다. 유럽이 이렇게 산업화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부가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항해술이 발달해요. 항해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신세계에 대한 개척을 하게 되죠. 탐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1492년 콜럼버스가 이제 아메리카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비극이 시작됩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비극이 시작되는데 뭐냐면 아메리카 대륙은 보시다시피 남북으로 대륙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산악지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살았던 원주민들은 인구 이동이 원활치가 않습니다. 산악지대로 이동해야 되고 산악지대로 움직일 때도 남북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기후가 다르니까 적응하기 힘들어. 근데 유라시아 대륙은 어떻게? 동서로 길잖아요. 동서로 기니까 기후가 때가 같아요. 동서로 예를 들면 실크로드 같은 데 가면 초원이 넓긴 하지만 기후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이동이 쉽거든요.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은 일찍부터 이 동서가 섞였어요. 섞여서 질병도 많이 섞여서 많이 경험을 하고 죽을 사람은 죽고 그래서 이제 면역학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아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면역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닳고 단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메리카 사람들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고립된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겪었던 질병은 아주 전혀 새로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면역학적으로 아주 신출내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가져온 병균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90%까지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초토화된 거죠. 그러니까 유럽인들은 총 몇 방 안 쏘고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뭐 여러 차례 그다음에 뭐 코르테스가 멕시코를 침범했을 때는 뭐 몇백 명이 몇십만 명을 다 몰살한 그런 거가 있고, 그래서 천연두 발진 티푸스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에 그러니까 아메리카에 유입이 돼서 많은 사람 죽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신념도 흔들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얼굴이 허연 백인들이 어떤 그 신이 보낸 존재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저항조차도 못하고, 인구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항조차도 못하고 내줄 수밖에 없었던 거가 그런 세균에 의한 정복뿐만 아니라 어떤 그 종교적 신념까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에 갔어요. 가서 이제 거기서 이익들을 가지고 약탈을 하고 해서 가져가잖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거기 이제 대규모 농장을 일궈요. 플랜테이션을 만듭니다. 주로 모카 같은 걸 만들잖아요. 모카밭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원주민들을 노예를 써서 그걸 생산을 해서 유럽에 가져가서 팔 생각인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던 거, 사람들이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노동력이 없어요. 노동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걸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무역을 시작해요. 그래서 1518년부터 이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 그냥 사냥하듯이 잡아다가 배 밑바닥에다가 집어넣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부려먹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에 흑인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역사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노예 노동을 시켰습니다만 또 동시에 뭘 가져왔냐면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져온 게 뭐냐면 이제 아프리카에 있던 질병들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말라리아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황열병이 들어왔어요. 말라리아는 원충이고요. 벌레죠. 황열병은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또 역사에 큰 변곡점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이제 파나마 운하를 팔 때 많은 사람들이 황열병을 죽었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가 하다가 중단했던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말라리아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질병이 신대륙을 침범했고요. 그래서 1500년경에 유럽에서는 거의 풍토병화됐던 것들이 이제 아메리카에 오게 되면서 대유행을 일으켰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중요한 사례고요. 또 그 이후에도 18세기까지도 예를 들면 이제 쿡 선장이 하와이를 정복하잖아요. 이후에 하와이 원주민 90%가 격감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사망자가 몇 명이다 하는데 그거 비할 바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찰스 다윈은 그 세계를 배를 타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일기에 쓴 게 이런 이게 있습니다. 유럽인이 가는 곳마다 원주민이 죽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생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은 어떤 다양한 그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묻혀온 그 질병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죠. 자, 그다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종의 전염병 같은 거, 세균 바이러스 같은 것들은. 근데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건데 이 산업혁명이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 질병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직업병이 대표적인 거죠. 이제 지금은 거의 많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진폐, 규폐, 중금속 중독, 고환암 이런 것들이 이제 고환암은 주로 이제 굴뚝 청소부에 많이 걸렸다 그러고요. 포시소 이거는 이제 성냥공장 노동자들이 턱이 썩어 나가는 그런 질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뭐 대기 오염, 식수 오염, 뭐 자외선에 의한 오염, 식품 첨가물에 의한 오염 이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은 환경 오염에 의한 질병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산업혁명기에 가장 많았던 질병이 결핵이죠, 결핵. 결핵이 이제 뭐냐면 온도없나 모여 살게 되고 환기도 제대로 안 되고 영양상태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그 결핵이 19세기 산업혁명기에 제일 첫 번째 사망 원인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콜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콜레라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혁명기의 질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얼마나 대기오염이 심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는 진짜 꿈도 생각도 못하는 건데 이건 그 당시에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죠. 자, 그다음입니다. 현대인의 질병.
현대의 질병은 이제 지금까지의 양상과 조금 다른 그 양상을 보이죠. 먼저 많이 발견되는 게 자가 면역입니다. 자가 면역. 그 면역계가 지나치게 과민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많은 그 기생충이라든가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와 같이 살았거든요. 같이 살면서 우리 면역계가 그런 존재들에 익숙해져 있어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엄청나게 위생적인 그 생활 환경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이런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맨날 흙 장난하고 이러면서 살았잖아요. 그다음에 뭐 흙 집어먹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살았단 말이죠. 지저분해 살았어요. 기생충이 뭐 없는 아이가 거의 없었고 이런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루에 2번 샤워하고 뭐 수시로 아니 또 그것도 모자라 수시로 손을 씻죠. 그다음에 이제 뭐 각종 항균 제품들 있죠. 항균 비누, 항균 필터, 항균 무슨 뭐 필름 어마어마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는 그런 다른 이질적인 것들을 경험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자가 면역 질환이 많아진다. 대표적인 게 아토피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위생 가설이라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 아토피뿐만 아니라 자가 면역으로 인한 생기는 질병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암이죠. 암. 사망률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암은 우리가 평균 그 수명이 늘어나면서 또 발병들도 늘어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암도 굉장히 큰 질병이고,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심장혈관 질환. 이건 아마 서구 사회에서는 이게 아직도 사망률 1위일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 나타나고 있는 게 만성 피로, 우울증 이런 것들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또 한 가지는 의원병입니다. 아야트로제닉이라고 그러는데요. 아야트로 그러면 의사란 뜻이에요. 의사가 만든 병이에요. 의원병. 의사가 만든 병도 이건 어떤 풍토병이라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주장이 있어요. 근데 별로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죠. 병원이 병을 만드는 그런 사례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새로운 역병,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같은 것도 금방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지금 1년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언제 종식될지도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질병을 정복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실제로 정복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적어도 그 질병의 독성을 굉장히 약화시킨 것은 인간의 역할이지만 그렇지만 완전히 정복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들을 점점 인식해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코로나 사태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온이라고 하는 것도 이건 전혀 우리가 몰랐던 존재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에 의한 그런 질병들도 앞으로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은 정복되는 게 아니라 적응해 가면서 길들여 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약과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는 질병의 원인을 얘기했고, 하나는 질병의 사회적인 역사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질병의 원인을 보면, 원인에 대한 생각은 당대의 지식과 세계관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니까 원시 시대는 주로 자연적 원인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에 의지를 했었고요. 신이라든가 악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세를 넘어오면서 이제 이론이 생기죠. 그래서 체액이라고 하는 또는 원소라고 하는 또는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오행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 이론들에 의해서 질병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또 이제 도끼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존재. 아주 스페시픽한 것이 아니죠. 막연한 그런 존재를 질병의 원인으로 여기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근대로 들어오면서 미생물들이 발견되죠. 세균이라든가 뭐 기생충이라든가 바이러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이제 미생물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 미생물을 컨트롤하면서 굉장히 큰 성과를 이루죠. 그래서 위생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엄청나게 큰 진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들이 이제 인체 자체의 문제, 유전이라든가 체질 같은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환경의 문제를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를 생각하게 됐고 그 결국은 생태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르게 됐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생태적 균형 상태로 설명해야 된다. 생태적 균형이 깨진 상태가 질병이다.
라고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신과 악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생태라고 하는 그런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질병의 원인을 설명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후반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질병은 자연뿐 아니라 사회 환경과도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경제 활동 주요 경제 활동이 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제 농업 사회가 농업으로 이제 그 생계 형식이 변경되면서 노예제가 또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구조와 어떤 그 생태적인 관계가 긴밀히 연결됐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수렵 채취 시기에서 농업혁명이 일어나서 농업을 하게 됨으로써 굉장히 이룬 성과가 크지만 또 한편으로는 질병이라고 하는 부담을 심각하게 짊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구 이동이 되면서 그 질병이 급속하게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신대륙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대륙, 그래서 노예 무역과 관련된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있게 된 환경 파괴 문제,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했던 어떤 여러 가지 질병들, 감염병을 포함한 그런 여러 가지 질병들, 진폐를 대표로 삼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대로 오면서 위생과 자가면역, 지나친 위생으로 인한 자가면역 질환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하는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